그들은 후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경실색해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유해 송환과 관련된 수속 작업은 지독하게 끔찍했다. 만일 페루 대사관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아들이 바란 대로 고향으로 데려가 묻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에 크게 상심한 가운데에도 그들은 사랑했던 아들이 조국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와중에 후안이 성인처럼 세상을 떠났고 하느님과 가톨릭 교회와 화해해 천국으로 가게 된 걸 안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마지막 예배를 집전한 도미니크 수도의 신부가 말해주었던 것이다. 후안 바레토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나는 또다시 친한 친구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 그는 뚱보 파울을 대신해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파울이 게릴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모습을 감춘 이후 유럽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때 뉴마켓에서 말 초상 화가가 된 페루인 히피가 내가 가깝게 느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없는 런던은 이제 예전의 런던과 같을 수 없었다. 내가 오랫동안 그곳으로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였다. 나는 평소처럼 내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이를 잔뜩 떠맡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의받는 일은 모두 수락했고 몇 주, 몇 달을 유럽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하며 상상 가능한 모든 강연과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했다. 나는 훌륭한 통역사의 기술을 습득했다. 통역할 내용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저 상응하는 단어를 구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언어인 러시아어에 능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러시아어를 영어와 프랑스어처럼 자신 있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었지만 프랑스 시민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프랑스 여권이 있으면 이를 얻을 때도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통역 계약을 맺을 때 몇몇 기관은 내 페루 여권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들은 페루가 어디에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몰랐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 서유럽에는 가난한 국가의 이민자를 배척하고 중화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 5월의 어느 일요일 나는 면도를 하고 센강을 따라 카르티에 라텐까지 산책 나갈 준비를 했다. 카르티에 라텐의 생세브랭 거리에 있는 아랍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쁜 소녀는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도 하지 않고 소리부터 질렀다. 내가 프랑스에서 로베르 아르누와 결혼했다고 데이비드에게 고자질한 게 너야?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려 했다. 우리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게 벌써 4-5개월 전이었다. 그러나 나는 화를 가라앉히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 했지만 그럴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 중훈 부인,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얼마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지 넌 모를 거야. 이제 체포된 거지. 그렇지? 어서 대답해. 날 속일 생각은 마. 그녀는 불꽃이 튀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답을 요구했다.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네가 그랬지. 내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협박했던 걸 아직 잊지 않았어. 아니, 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나쁜 소녀? 그녀가 잠시 멈칫거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불안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리는 이혼 수속을 밟는 중이고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지난 며칠 사이에 내가 로베르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고개를 내밀었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데이비드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어. 내 변호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만일 그들이 내가 프랑스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지브롤터에서 한 데이비드와의 결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나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거야.
데이비드는 내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고 로베르와 손잡고 날 형사고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 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몰라.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 진짜지? 그래, 그럼 다행이야. 내가 보기에도 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는 또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흐느낌을 애써 참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한 듯했고 그녀의 말에선 한치의 자기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유감이야. 나는 말했다. 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너를 만나지도 않고 너를 말하지도 않고 널 찾지도 않고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녀가 웃었다. 아니, 사랑해. 불행하게도 네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계속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을 내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네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줄게. 난 여전히 널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나쁜 소녀. 그녀는 웃었다. 적어도 아직 네 감상적인 싸구려 말은 기억하고 있어.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전화할게. 감옥으로 오렌지 좀 갖다 달라고 말이야. 살로몬 톨레다노는 12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모두 통역할 수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 그는 키가 작고 홀쭉했으며 일부러 큰 옷을 입어 마치 몸이 헐렁한 옷 속에서 행방불명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깨어 있을지 잠들지 망설이는 거북이 눈 같았다. 가는 머리카락은 숱이 적었고 면도는 2, 3일에 한 번만 해서 그의 얼굴에는 항상 우중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습을 본 누구도 그가 언어 습득과 통역에 그토록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국제기구와 초국적 단체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도 그를 고용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정규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더 자유롭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유명 직업을 갖고 일하던 기간에 알게 된 최고의 통역사였고 가장 특이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보며 부러워했지만 막상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그의 수다와 부족한 미적 감각, 유치함, 대화를 독점하려는 태도에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여발한 듯이 저속한 말투로 말했다. 언어의 일반적인 속성을 알면서도 지역마다 다른 뉘앙스나 억양, 어법을 무시하고 종종 둔감하거나 사나운 말투를 구사하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러 일화와 자기 가족사 그리고 세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좌정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유치한 천재 같은 그의 성격에 매료되었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그의 말을 들어주자 그 역시 호감을 갖고 대하게 되었다. 회의나 광연회의 통역 부스에서 만날 때마다 살로몬 톨레다노는 나에게 친한 척 굴었다. 터키 이즈미르에서 라디노어를 쓰는 세파라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을 비록 500년 뒤처졌지만 터키 사람보다는 스페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살로몬이 스위스와 영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보스턴과 베를린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사업가이자 은행가인 것 같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터키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를 구사했고 로망스어와 게르만어 문어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몇 년간 도쿄와 타이완에 머무르며 일본어와 표준 중국어, 타이완 방언을 공부했다. 나와 얘기할 때 그는 항상 고어 냄새가 살짝 풍기는 강한 억양의 스페인어로 말했다. 가령 통역사 대신에 우리를 역관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역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가끔 그는 스페인어로 말하다 자기도 모르게 프랑스어 혹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말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나의 제한된 언어 영역에 한정시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1년 뒤에는 키릴 알파벳의 신비를 음미하며 5년을 보낸 나보다 더 유창하게 읽고 말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는 영어를 통역을 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그리고 다른 외국어로도 통역했다. 나는 한 번도 스페인어 사용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는데도 나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었고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읽은 책이라고는 문법책과 사전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우표나 장난감, 병정, 수직 같은 유별난 취미가 있었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 언어만큼이나 정통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가 가장 특이한 때는 일본어로 말할 때였는데 카멜레온처럼 자신도 모르게 동양인의 태도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다. 살로몬을 보고 나는 언어에 대한 소질은 수학이나 음악에 대한 소질처럼 미스테리하며 지식이나 지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별개의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가졌지만 다른 사람은 없는 재능이었다. 살로몬 톨레다노의 그 뛰어난 재능 때문에 그의 태도가 아무리 악의도 없고 해를 끼치지 않아도 동료들은 그를 버르장머리 없고 괘씸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언어 영역에서 벗어나면 그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다. 우리는 일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아왔지만 본격적인 우정은 내 인생에서 또다시 나쁜 소녀와 연락이 끊겼던 시기에 싹 텄다. 데이비드 리처드슨과의 결별은 그녀에게 재앙과도 같았다. 그녀의 남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리처드슨 부인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외무부 관리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싸워봤자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나쁜 소녀는 영국과 뉴마켓에 지긋지긋한 말에서 도망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다. 1974년 3월 파리를 경유해 떠나는 길에 그녀는 반짝거리는 샤를드골 국제공항 신청사에서 내게 전화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일이 잘 안 풀려 전 남편이 재판에서 이겼으며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탕진하게 만든 변호사들과 법원에 진저리가 났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파리에 있고 싶으면 내 집에서 지내도 좋아. 나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나와 결혼하자. 네가 결혼을 2번 했던 3번을 했던 난 전혀 상관없어. 파리에 남으라고? 로베르 아르누가 날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지. 어쨌거나 고마워 리카르도.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가 말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디로 가냐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 줄게. 그럼 잘 있어. 프랑스 여자와 너무 놀아나지 말고 가끔 나도 생각해줘. 이번에도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관심을 보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지난 몇 번을 걸쳐 그랬듯 이제 38이나 되었으니 그녀보다 덜 골치 아프고 덜 교활한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갑작스러운 공포나 불안과 관련 없는 여자와 사귀고 가능하면 결혼해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하찮은 존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나는 일로 가득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끔 일이 지겹기도 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 통역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떳떳한 직업이었다. 통역일로 나는 여행을 할 수도 있었고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었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나는 파리에 거주하는 페루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나와 페루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는 작은아버지의 편지뿐이었다. 그는 갈수록 절망했다. 작은어머니 돌로레스는 항상 내게 직접 안부 인사를 써 보냈고 나는 가끔 그녀에게 악보를 보내주었다. 그녀가 병약한 몸으로 살면서 누리는 유일한 즐거움이
피아노 연주였기 때문이다.